친구들 안녕. 좋아. 오늘은 세계사 19강으로 돌아왔다. 19강은 중세 유럽 봉건사회라는 제목으로 좀 이름이 어색하지? 그런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 예정이야. 우리가 시험 범위는 20강까지인데 그 중에 이제 19강이랑 20강만을 남겨놓고 있다. 19강이랑 20강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오늘은 중세 유럽의 봉건사회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먼저 복습을 해볼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중세 유럽의 앞부분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먼저 중세 유럽이 시작될 때는 왼쪽에 보이는 지도와 같이 게르만족들이 막 이동을 해왔어. 게르만족들이 동쪽에 있는 훈족의 압박에 의해서 남쪽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남쪽에 있었던 로마 제국 중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고, 서로마 제국의 영토에 많은 게르만족들은 게르만 왕국을 세웠었지. 그러한 게르만 왕국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가장 강력했던 게르만 왕국은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 18강 때 공부했었던 프랑크 왕국이었어. 우리는 프랑크 왕국을 공부할 때 총 4가지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프랑크 왕국의 성장 배경, 프랑크 왕국은 왜 게르만족이 세웠던 다른 왕국과 다르게 오랫동안 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배웠고, 두 번째는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 그리고 세 번째는 프랑크 왕국이 갖는 의의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현재 프랑크 왕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다. 차근차근 4개를 빠르게 복습을 한번 해볼게. 첫 번째, 프랑크 왕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왼쪽에 있는 2가지야. 첫 번째는 짧게 이동을 했어. 멀리 이동을 안 하고 가까운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온전시킬 수 있었다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다른 게르만족들과 다르게 프랑크족은 종교를 바꿨어. 종교를 로마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크리스트교, 즉 로마 가톨릭으로 기종을 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로마 사람들과 융합할 수 있는데 좀 더 큰 이점을 가졌다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이 2가지가 프랑크 왕국의 성장 배경이었다. 전성기의 프랑크 왕국을 이끌었던 사람은 왼쪽에 보이는 카를로스 대제야. 카를로스 대제는 학교랑 수도원을 세우고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대부분 차지할 정도로 넓은 영토를 확보했다. 덧붙여서 이슬람 세력이 끊임없이 유럽으로 진출하려고 했는데, 그 이슬람 세력들을 막는 유럽의 보호자 역할을 하기도 했고, 이러한 공로에 힘입어서 교황은 카를로스 대제를 서로마 황제의 관을 수여했단다. 서로마 황제의 칭호를 주는 거야. 선생님이 로마를 멸망시켰던 게르만족의 일파였던 프랑크 왕국의 수장이었던 카를로스 대제가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아이러니하다고 얘기했었던 거 너희들도 기억할 거다. 자, 프랑크 왕국의 의의 같은 경우에 왼쪽과 같은데, 프랑크 왕국이 원래 갖고 있었던 게르만 문화,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였던 로마 문화, 그리고 그들이 개종했었던 크리스트교 문화를 하나로 융합하면서 지금 현재 서유럽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던 게 프랑크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현재 프랑크 왕국은 어떤 식으로 남아있냐면, 카를로스 대제 사후에 프랑크 왕국이 분열돼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의 아들들에 의해서 총 3개로 분열이 된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은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가 각각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로 현재 전해오고 있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공부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르만족의 이동, 그리고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복습한 거다. 자, 오늘은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중세 봉건사회에 대해서 알아볼게. 중세 봉건사회가 뭔지 너희들이 잘 감이 안 올 텐데, 2가지를 중심으로 중세 봉건사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첫 번째는 봉건사회가 나타나게 된 배경. 아니, 봉건사회가 도대체 뭐길래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되는 걸까?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두 번째는 봉건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봉건사회가 갖는 다른 사회 시스템과 다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다. 자, 첫 번째, 봉건사회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게. 먼저 왼쪽에 있는 지도는 9세기에서 10세기의 유럽의 상황이야. 지도를 보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지. 그리고 선생님이 빨간색 동그라미 치는데 보면은 프랑크 왕국은 이미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로 분열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지도는 뭘 나타낸 거냐면은 유럽 세계가 분열되어 있는 와중에 북쪽에 있는 노르망 왕조,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슬람 세력이 침입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유럽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지도다. 지도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으니까 좀 더 간단하게 선생님이 도식화하자면은 왼쪽과 같아.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노르마니, 그리고 남동쪽에서는 이슬람 세력이 유럽 세력을 압박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설상가상으로 유럽 세계는 현재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각지에 퍼져 있는 사람들은 방어를 위해서 성을 쌓게 되고 그 성 안에서 방어를 하고 있는 전사계층, 기사계층 같은 사람들이 성장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봉건사회의 배경이야. 그러니까 강력한 중앙 권력은 없는 상태야. 그리고 지방으로 이제 그 권력이 나눠져 있는 지방 분권적인 사회였지. 만약에 통합된 하나의 정부가 있었다면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세력을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국가 대 국가로 막을 수가 있었을 거야. 하지만 현재 유럽 세계는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고 하나의 통합된 힘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럽 세계는 점점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지방 분권적인 사회가 된 거지. 각 지역에서 성을 쌓고 그 성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성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여있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다. 결국에 우리가 봉건사회다 하면 강력한 중앙집권이 없었고 지방 분권적인 사회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주나라 공부할 때 봉건제 배웠던 거 기억났을 거야. 봉건제가 무엇이었니? 왕이 전체 영토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인 가운데만 다스리고 바깥에 있는 영토는 제후들에게 권력을 나누어줘서 제후가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봉건제였잖아. 봉건사회 할 때 봉건이 그거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 전체를 다스리는 통일된 권력이 없고 각각으로 나누어져서 권력이 존재했었던 부분들을 봉건사회, 봉건제라고 부른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럼 이제 봉건사회에 대한 감각이 어느 정도 생겼을 것 같아. 로마나 페르시아, 그다음 중국같이 거대한 하나의 제국이 아니라 나라가 좀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구나, 좀 분권되어 있는 상태였구나, 이게 봉건제구나 알았을 것 같아. 그렇다면 중세 봉건사회의 특징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 중세 봉건사회를 지탱하는 두 가지 큰 특징, 두 가지 큰 기둥은 왼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첫 번째 주종관계, 그리고 두 번째 장원제야. 주종관계는 중세 봉건사회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의미해. 관계잖아, 그지? 릴레이션십.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주종관계고, 장원제는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사람 사이의 관계와 그 다음에 영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중세 봉건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게. 자, 주종관계를 모식도를 그려보자면 왼쪽에 보이는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주종관계니까 주랑 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주는 더 높은 사람, 주군을 의미한다. 주군, 왼쪽에 보이지? 그리고 주군은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봉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땅을 주는 거야. 땅을 이렇게 줘, 땅을 내려주는 거야. 그 땅을 봉토라고 한다. 그래서 주군은 봉신에게 땅을 주고, 땅을 공짜로 주니 얘들아? 아니겠지. 땅을 주는 대신 야 봉신, 너 나한테 충성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유럽에는 여러 사람들이 주군과 그 아래에 땅을 받고 대신 충성을 해주는 봉신, 그래서 이렇게 주와 종이 서로 엮여있는 주종관계로 중세 봉건사회는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구성이 되었던 거야. 참고로 이 주종관계, 이 봉건제 하의 주종관계는 계약관계야. 왼쪽에 보이는 모식도에 빨간색 끝이 보이지? 계약관계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쪽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이 이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는 거야. 우리가 중세 유럽 말고 주나라의 봉건제 같은 경우에는 봉건제 하에 왕과 제후의 관계가 대부분 혈연 관계였잖아. 그지? 하지만 중세 봉건 유럽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주군과 봉신의 관계는 계약 관계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해두자.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지. 이름은 봉건으로 갔지만 한쪽은 혈연 관계고 한쪽은 계약 관계다. 오케이? 그래서 주군과 봉신, 주군은 땅을 주고 봉신은 충성을 준다. 이 계약 관계를 너희들이 잘 이해를 해야지만 중세 유럽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 재미있는 거는 이러한 주종관계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층층이 있어.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사람은 그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주군으로서 땅을 내려주고, 이 맨 위에 있는 사람 관계에서는 아래에 있는 사람이 봉신이지만 이 봉신은 다른 사람한테 가면은 내가 더 세면은 주군이 될 수 있는 거야. 이 사람 다시 다른 사람에게 땅을 주고 충성을 받는 주군과 봉신, 주종관계가 되고, 이 사람도 어디 가면 자기보다 더 낮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자기한테 보호를 필요로 하고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에게 땅을 주고 자기는 주군이 되고 대신 충성을 받고, 이런 주종관계가 층층이 겹겹이 이어져 있다는 걸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 돼.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어떤 엄청나게 센 사람은 주군이고 그 아래에 있는 봉신이 있겠지? 근데 그 봉신도 어디 가면 또 주군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층층이 주종관계가 겹겹이 쌓여있는 것을 너희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맨 아래층에 보이지 사람들, 이렇게 일반 평민들, 일반 농민들, 뭐 일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 위에 지배층들, 기사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주종 관계를 통해서 켜켜이 맺어져 있는 관계를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우리 땅에서는 주군이지만 어디 가면 나보다 더 센 사람의 봉신이 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리고 내가 그 더 땅에 센 사람한테 가서는 봉신이지만 어떤 사람은 날 주군으로 섬기기도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나의 주군이 여러 명일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런 식으로 주종관계가 켜켜이 쌓여있는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모습을 너희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봉건제 사회에서 주종관계 하에 이렇게 지배층, 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주라고 불렀어. 영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주라고 불렀다. 이 영주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영토가 있을 거 아니야? 자신이 갖고 있는 영토의 주인을 우리가 영주라고 부른다. 주종관계 하에서 땅을 소유를 하고 권력을 가져서 영토를 다스리는 중세 봉건 사회의 지배층들을 우리는 다 묶어서 영주라고 부른다. 이 영주는 자신의 영토를 다스릴 거 아니야, 얘들아? 그 영주가 다스리는 영토를 우리는 두 글자로 장원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되니? 그 주종관계를 거치면서 자신의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던 영주들이 있었는데 그 영주들이 다스리는 땅을 장원이라고 한 거야. 보이니 얘들아? 장원의 그림인데, 장원은 하나의 영토로서 그 안에 가운데는 영주의 성과 교회가 있어. 사람들이 믿는 크리스트교 교회가 있고 그 밖에는 사람들의 집도 있고 막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하나의 마을, 하나의 도시, 하나의 영역을 우리가 장원이라고 부르는 거야. 유럽 사회는 이런 장원들이 뚝뚝뚝뚝뚝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는 거지. 그리고 이 각각의 장원마다 그 대장인 영주가 다스리고 있고, 이 영주는 이 동네 자기가 다스리는 장원에서는 짱이었어. 내가 비록 나보다 높은 주군이 있더라도 나보다 높은 주군도 나의 장원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는 거야. 이 장원 안에서는 내가 짱인 거야. 그런 식으로 수많은 장원들로 유럽 사회가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유럽 사회가 중앙 집권적인 사회가 아니라 지방 분권적인 사회라고 얘기를 한 거지. 당시에 왕이 없었던 건 아니야, 얘들아. 왕도 있었어. 봉신주군 해서 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면은 맨 꼭대기엔 당연히 가장 높은 주군인 왕이 있었어. 그런데 그 왕도 자신의 봉신들이 다스리는, 자신의 봉신이 영주가 되어서 다스리는 그 장원, 그 영토 안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중앙의 권력은 약하고 지방 분권적인 형태가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지방 분권적인 형태의 이유는 유럽의 영토가 장원제라고 하는 시스템, 하나의 영역이 있고 그 영역 안에는 독립된 영역으로서 영주가 짱을 한다, 이런 제도가 있음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장원의 모습에 보면은 가장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을까, 농민의 모습이 보이지. 그런데 우리가 이 농민 옆에 선생님이 뭐라고 써놨니? 농노라고 써놨지. 농민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농노라고 써놨어. 농노는 바로 오늘 배울 마지막 개념인데 중세 유럽 봉건 사회에 있었던 특징적인 농민 개념이야. 이 농노들은 영주의 땅에 예속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이사를 갈 수 있는 자유가 없어. 그리고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엄청 많아. 뭐만 하면 다 내야 돼. 뭐 농사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물레방아 쓰려면 세금 내야 되고, 뭐 다리 건너가려면 그것도 세금 내야 되고, 하여간 내야 되는 세금이 엄청 많았어. 이게 바로 농노야. 그런데 이것만 보면 노예 같잖아, 그지? 얘들아. 이사도 못 가고 세금도 엄청 많이 내고 굉장히 살기 힘들었겠다. 농노는 노예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노예는 아니야. 왜냐면은 농노는 결혼을 할 수 있었어. 그리고 자기 재산도 소유를 할 수 있었어. 이런 걸 봤을 때는 또 농민이고 노예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농노는 노예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농민도 아니고 약간 그 중간에 있는 그런 개념의 농민 형태라고 보면 되겠다. 그래서 중세 유럽 사회는 장원을 다스리는 영주가 있고 그 영주 아래에 소속되어 있는 농민들을 우리는 중세 사회에서는 뭐라고 불렀다? 농노라고 불렀다라고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여기까지 공부를 했으면은 너희들이 굉장히 중세 봉건 사회에 대해서 잘 이해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한다. 왼쪽에 보면은 중세 유럽의 지도야. 그래서 굉장히 세세하게 나눠져 있지. 색깔로 구별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조그마한 색깔로 구별할 수 없어서 하나로 통째로 색칠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더 세밀하게 분권적인 사회가 이루어졌던 게 중세 유럽이다.
오늘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면서 수업 마치도록 할게. 오늘 수업은 중세 봉건 유럽 사회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첫 번째 봉건 사회 배경에 대해서 공부했고, 두 번째 봉건 사회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 봉건 사회의 배경으로는 우선 유럽 사회가 분열되어 있었지. 카로루스 대제 사후에 프랑크 왕국이 동중서 프랑크로 분열되면서 중앙 집권적인 힘이 약해져 있었던 거야.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상황에서 북쪽에선 노르만족들이 쳐들어오고 남동쪽에서는 이슬람 세력이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굉장히 유럽 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봉건 사회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였던 주종 관계가 있었지. 주군은 자기의 아래에 있는 봉신에게 땅을 내려주고, 봉신은 대신 주군에게 충성을 바치는 주종 관계의 계약 관계. 이거는 계약 관계야, 혈연 관계가 아니라 이 계약 관계가 층층이 쌓여 있어서 각각 중세 유럽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관계를 맺어줬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들이 살고 있는 터전, 영토를 장원제라는 시스템으로 배웠어. 장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영역이 있고, 그 영역은 독립적이고 가운데는 영주의 성과 교회가 있고, 농민들, 우리는 농노라고 불렀다. 이 농노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는 이 하나의 영역을 우리는 장원이라고 불렀다. 이런 장원이 유럽에 수백 수천 개가 있어서 유럽 사회는 중앙 집권이 아니라 분권적인 사회였고, 우리는 이런 지방 중심이 아닌, 중앙 집권이 아닌 지방 분권적인 사회를 네 글자로 봉건사회라고 불렀다고 하는 점들 체크해주면 너희들이 오늘 배워드는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한 거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 시간 20강에는 마지막으로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우리가 476년에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서로마가 멸망한 이후에도 동로마는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약 1000년 정도 그 세력을 유지를 한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비잔티움 제국을 공부를 함으로써 시험 범위까지 공부를 마치게 될 것 같아. 오늘 정말 수고 많았다.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